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3장 정신심리적 이해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정신역동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역동은 인간의 내부에 있는 정신적인 힘이 상호작용을 한 결과와 현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신역동적 간호의 전제는 어떤지 우리가 5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의미가 있고 이해할 수 있다. 두 번째, 인간은 자신의 행동이나 행동에 대한 이유를 항상 인식하지는 못한다. 세 번째, 인간의 모든 행동은 변화가 될 수 있다. 네 번째, 인간은 변화하느냐 또는 변화하지 않느냐를 선택할 권리가 있고요.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건강을 향할 수도 있고 질병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역동적 간호의 전제의 5번째는 인간은 건강을 지향하고 질병을 멀리하려는 경향이 있다입니다. 다음은 의식의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의 구조는 우리가 잘 아는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첫 번째로 발전시킨 지형학적인 설명으로서 의식의 수준을 빙산의 이미지에 비유해서 3가지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의식, consciousness, 전의식, 프리컨셔스니스, 무의식, 언컨셔스니스로 3가지로 의식 수준을 나누어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성격 구조를 또 3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이드와 자아와 에고와 초자아, 슈퍼에고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의식의 수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교과서나 유인물의 그림 3-1의 의식의 수준의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의식은 개인이 현실에서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노력하지 않고도 알게 되는 모든 활동으로 깨어 있을 때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식은 자아와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두 번째로 전의식이 있습니다. 전의식은 생각과 반응이 저장되어 있다가 부분적으로 망각되는 수면에 비치는 빙산의 부분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의식은 자주 사용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들이 의식에 남아서 부담이 가는 것을 방지하고요. 수용할 수 없는 혼란된 무의식적 기억이 의식에 도달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전의식은 자아와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고 현실 원리에 입각해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논리적입니다. 세 번째로 무의식입니다. 무의식은 전생애 동안 경험한 모든 기억, 감정, 경험이 저장되어 있는 마음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무의식 속에 모든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저장합니다. 무의식은 의도적으로 회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꿈이나 알지 못하는 동안의 행동이나 농담을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무의식은 이드와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고요. 비논리적이고 모순된 사고나 느낌을 내포하고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무의식은 본능이고 역동적인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성본능은 무의식 과정에서 파생됩니다. 표 3-1은 자아의 12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아의 기능을 살펴보면 현실 검증 기능은요. 외적인 상황을 분별하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심리적인 과정을 인지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현실 감각은 현실 검증에서 분리된 자아 기능으로 자신에게 생기는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이나 개인의 유일성에 대한 느낌, 그리고 자기 신체나 자기 부분에 대한 감각을 말합니다. 판단력은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현실에 부합하게 행동할 수 있는 식별 능력을 말합니다.
본능과 정서와 충동의 조절과 조정은 충동적인 쾌락 추구 행동을 더욱 큰 만족을 위해 지연시킬 수 있고,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고통스러운 정서를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대상관계는 좋고 나쁜 대상과의 융합이나 분리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서로 만족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은 부모나 중요한 사람과의 초기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내재화 양상과 관련이 됩니다. 사고 과정은 현실과 부합하는 인지와 2차적 사고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주의, 기억, 집중, 예측, 개념 형성을 추진하고 촉진시킵니다. 적응적 퇴행은 더 나은 성취를 위해서 적응 시에 퇴행이 필요할 때에 자아 수준이 적응을 위해서 뒤로 퇴보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방어 기능은 위협적인 내적, 외적 자극에 대해서 방어하고 이러한 방어 기능을 관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극 관문은 여러 수준의 감각 자극을 통합하고 조절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율적 기능은 관심, 집중력, 학습된 지식이나 기술, 습관, 취미, 취향 등에 관한 것으로 정신장애가 발생해도 손상받지 않습니다. 이 기능이 보정되어 있으면 다른 약한 자아 기능의 회복을 돕게 됩니다. 통합 기능은 모순되는 태도나 가치, 정서 상태 등을 통합하여 외부로 나타나는 행동이 전체적으로 통합되는 능력을 말합니다. 숙달과 자신감을 보면 환경을 지배할 수 있고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자신이 깨닫는 능력을 말합니다. 다음은 성격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는 성적 본능, 공격적 본능, 자기 보존 본능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쾌락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비언어적이고 비과학적인 1차적 사고 과정에 의해서 움직이며 모든 정신력의 근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자아를 보겠습니다. 자아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생겨나며 현실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본능의 욕구와 초자아의 억압 사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면서 자아는 대부분 의식에 있지만 전의식과 무의식에도 관여하면서 방어기전은 무의식에 해당하는 부분을 관장합니다. 생후 4에서 6개월에 자아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2에서 3세경에 형성이 되고요. 논리적이고 언어적이며 욕구를 참고 지연시키는 2차적 사고 과정을 합니다. 세 번째로 초자아입니다. 초자아는 도덕적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하며 양심과 같은 것으로 사회적 원리에 따라 작동을 합니다. 이상을 추구하며 쾌락보다는 완성을 위해서 투쟁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1세 전후로 초자아가 약간 생겨나고요. 주로 5, 6세에 칭찬을 해주는 주위 사람을 동의를 함으로써 시작하여서 청년기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초자아가 이드의 충동을 심하게 억제하면 우리는 죄의식이나 불안을 느껴서 신경증적인 성격이 되고요. 반대로 초자아가 나약하여서 이드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면 반사회적인 성격이 되기 쉽습니다. 다음은 방어기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어기전 멘탈 디펜스 메커니즘이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이드의 욕구나 충동과 이에 대한 초자아의 압력 때문에 발생하는 불안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무의식적 기전입니다. 다음은 방어기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면 20가지 이상의 방어기전의 종류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승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승화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충동들이 수정되어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격성은 운동이나 격투기로 표현이 되고 성적 욕망은 예술 행위로 표현이 되는 것을 우리가 승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억제입니다. 억제는 받아들이기 힘든 욕구나 기억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전의식의 세계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두운 밤길에서 의도적으로 유쾌한 상상을 한다든가 의도적으로 콧노래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치입니다. 전치는 적개심이나 좌절 등 공격적인 감정을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풀이를 만만한 사람에게 할 때에 이것을 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리를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치 않게 하는 성격, 인격의 일부가 그 사람 자신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성격인 것처럼 행동하는 방어기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중인격을 들 수 있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를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격리입니다. 격리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실은 기억을 하지만 그 사실과 관련된 감정은 의식에서 격리되어서 무의식 속으로 억압되어져 있기 때문에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기암 환자가 자신의 암 발병 사실을 남의 얘기하듯이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주지화, 지능화는 고통스러운 경험과 연관된 어려운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지적인 정보에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난치병 환자가 학술적 통계나 논문을 찾으면서 자신의 힘든 감정을 보이지 않고 지적인 정보에 집착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동 형성입니다. 자신의 감정과는 반대의 태도를 취함으로써 불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태도와 언행이 마음속의 생각과 욕구와 반대인 경우를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운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준다든가 좋아하는 여자애를 괴롭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억압은 불안에 대한 가장 보편적이며 기초가 되는 1차적 방어 기제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의식에서 용납하기 힘들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생각이나 욕망, 충동 등을 무의식의 속으로 눌러서 넣어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차 사고로 형을 잃은 동생이 평생 기차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취소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행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느낄 때에 그 피해적인 행동을 중지하고 원상복귀시키려는 일종의 속죄 행위로 용납할 수 없거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을 실제적으로 혹은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혼낸 아버지가 퇴근하며 선물을 사온다든지 성적 공상이나 혹은 자위 행위를 한 사람이 손을 반복해서 씻는 행동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보상입니다. 실제적인 것이든 상상의 것이든 간에 자신의 성격, 외모, 지능 등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취하게 되는 무의식적인 노력을 말하는데 심리적으로 어떤 약점이 있는 사람이 그 약점을 보완시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과도하게 발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폴레옹 신드롬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합의라를 살펴보겠습니다. 합의라란 자기와 자기가 아닌 것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영아기에 일어나는 동의시를 뜻합니다. 함입은 영아가 좀 커서 적어도 자기와 자기가 아닌 정도를 구별하는 시기에 일어나는 동의시를 말하는 것으로 애증과 같은 강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감정을 자신에게로 돌려서 자학이나 우울 등의 감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자기 탓을 하며 자학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동일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닮고 싶은 속성이나 태도를
자기 성격의 일부로 삼는 것으로 부모나 형, 윗사람, 주변의 중요한 인물들의 태도와 행동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와 초자아의 형성에 가장 큰 역할을 하며 동일시를 통하여 부모가 자식의 성격 내부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여아가 소꿉놀이를 할 때 엄마의 역할을 즐기고 구두를 신거나 립스틱을 바르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대치 대리 형성입니다. 성취할 수 없거나 수용될 수 없는 욕구나 감정, 충동 등으로 인한 좌절감을 줄이기 위해서 원래 원했던 대상과 비슷하면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대상으로 만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꿩 대신 닭이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투사는 현실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무의식적인 욕구나 충동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알코올 의존 환자가 자신의 문제를 아내 탓으로 돌리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자신에게 있지만 받아들이기 힘든 속성, 감정이나 충동과 같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속성으로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가 보채고 때를 쓸 때에 성숙하지 못한 엄마는 너는 나쁜 아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채고 때를 쓴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분리입니다.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서로 상반된 정서나 이미지를 통합하지 못하고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행 청소년이 자신의 무리 친구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요. 부모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부정입니다. 가장 원초적인 방어 기제 중 하나로서 의식화된다면 도저히 감당 못할 생각이나 욕구, 충동, 현실적 존재를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거나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코올 의존 환자가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합리화입니다. 자기 보호와 체면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어 기제로 용납할 수 없는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이유를 붙여 정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심포도 기전은 우리가 바라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에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승진에서 떨어졌을 때에 합리화를 방어 기전으로 사용할 때에 승진 그거 뭐 별거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달콤한 레몬형은 자신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받아들여야 할 때에 그것이 마치 자신이 바랬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버려서 오히려 잘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행동화입니다. 무의식적인 소망이나 충동이 만족되지 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행동한 이후에 나타날 부정적 결과를 고려함 없이 즉각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으로 충족을 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행동화는 욕구 충족의 지연에 뒤따르는 긴장을 회피하게 해주는 대신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르게 됩니다. 화가 나면 무조건 앞에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전환입니다. 정서적 갈등이 신체 감각이나 수의 근육계의 증상으로 표출되는 것으로 부부싸움을 한 다음 부인의 손이 마비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체화는 전환의 증상이 신체의 일부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착과 퇴행입니다. 고착은 발달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못하고 어느 시기에 멈추어 있는 것을 말하고, 퇴행은 좌절을 심하게 당했을 때 혹은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유치한 수준, 주로 고착의 시기로 퇴행을 하는 것, 후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고착의 시기는 예를 들어 학문기에 좌절을 심하게 겪었거나 반대로 너무 재미를 보았다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항문기 시기에 고착하게 되는데 이런 시기를 고착 시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예를 들어 고착은 피터팬 증후군을 예로 들 수 있고요. 퇴행은 동생이 태어난 이후에 형이 오줌 싸개가 돼버린 경우, 조현병 환자가 자가 간호를 하지 못해서 도움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수동 공격성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성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하기 싫은 일을 할 때에 민기적거리거나 잊어버려서 상대를 화나게 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저항입니다. 불안을 야기하는 정보가 의식으로 나오게 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의식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정신분석 장면에서의 저항은 연상이 단절된다든지 당황한다든지 불안, 침묵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가족에 관한 얘기를 피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정신심리적 이해 1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